오늘은 왜 문화 다양성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굉장히 늦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물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파괴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한 인식입니다. 문화 다양성 역시 제국주의라든지 식민지배 또는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국민국가 영역 내에 있던 그 많은 지방 문화들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사라지면서 이제 이런 인식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개념이 뒤늦게 등장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와 문명 개념이 우리가 한자로 쓰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근대 서구에서 등장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은 19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 다양성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사회적 진화주의,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생각이 팽배하고 있을 때는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는 것도 생존 경쟁에서 패배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서의 일부가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빈민을 구제한다든지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든지 다른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행동이야말로 오히려 그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생존 경쟁에서 마땅히 패배해야 될 그런 개체들을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인류와 사회의 발전, 진보를 저해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볼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생각들하고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화 다양성을 우리는 흔히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 diversity of culture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여러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성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의 다양성, 그러니까 문화의 내적 다양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문화들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라는 그 질서를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화와 문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문화를 가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문화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억압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이는 그림, 이것은 공익 광고에도 나왔었죠. 이게 여러분들 다 아주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게 더 기냐 그러면 다 똑같다고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질문을 현명하게 합니다. 어느 게 길게 보이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편하게 당연히 수직선이 길게 보이죠. 이거 열심히 똑같은 걸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A2의 선분하고 EC 선분 어떤 게 긴지 좀 헷갈리시죠? 이렇게 간단한 선의 길이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보는 대로 아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 느끼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대로 듣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1960년대에 나온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을 각색을 한 건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자기가 만들어낸 조각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훌뛰어난 언어학 교수가 거리에 꼽하는 아주 가난한 소녀에게 고급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주 형편없이 발음이 나쁜 소녀가 이제 고급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 가령 A 발음을
못합니다. A라고 읽으라고 그러면 이 소녀는 I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rain, Spain 이것을 Rhine, Spine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왜? 얘가 어려서 자랄 때는 자기가 자란 지역에서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 저희 세대는 특히 더 그런데 영어 배우면서 발음 때문에 굉장히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란 한국 애들은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영어를 하는데 그게 버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리를 구분하고 또 그 소리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중요한 발음의 구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운다는 뜻입니다. 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영어에서 중요한 발음의 구분을 배우고 영어에서 중요하지 않은 발음의 구분은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국어를 배우고 나이가 이제 7살, 8살,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소리를 듣고 구분하고 흉내내는 능력이 급격히 감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문화를 습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선조들이 축적한 그 풍요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니까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 잠재력, 이것들을 한국 문화에서 중시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강조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문화에서 당연한 것들을 의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요. 간날 같죠. 호랑이 담배 필 적에 그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백두산 호랑이가 언제 담배 맛을 처음 봤을까? 담배는 신대륙 작물이죠.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고 그게 아시아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빨라야 광해군 때인데 우리 모든 얘기는 호랑이 담배 필 적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게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는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아까 서구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명, 문화 모두 근대 서구에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런 그 용어로 등장을 한 겁니다. 먼저 문명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민이라든지 도시국가, 예절 발언, 공손한 이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근대 유럽에서 부르주아의 성장과 함께 의미가 변화를 했는데 이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이 봉건 귀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봉건 귀족들은 그냥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아들도 귀족인 건데 부르주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돼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문명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화는 문명보다 조금 늦게 등장했는데 대단히 독일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먼저 국민국가를 이루고 발전을 합니다.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아주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는 그야말로 억압적이었죠. 독일 지식인들이 그래, 문명은 프랑스가 앞섰을지 모르지만 정신을 개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컬처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경작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토지는 그냥 내버려두면 황무지인데 경작을 하면 비옥한 농토가 되는 거죠. 마음도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비록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문명에서는 뒤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독일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수하다.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프랑스가 좋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문화, 쿨투어를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독일을 찬양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유럽이 근대에 해양으로 진출하고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 집단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뭐 노래도 있고 문학도 있고 생각도 있고 신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유네스코는 상당히 초기에는 유네스코 문화 개념이 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가진 문화,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예술이나 교양으로서의 문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초기에는. 그리고 유네스코가 형성되고 나서 바로 냉전이 시작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경쟁적으로 그 제3세계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졌을 때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정치학자들이 전면에 나섰고, 개발이라는 것은 뚜렷한 그런 선진국으로 향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쇠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유네스코가 확실히 문화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때 내세웠던 것이 인류학은 굉장히 그동안에 발전을 했는데 좀 초창기 인류학의 문화 개념이었습니다. 한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가정들에 입각해 있는 그런 문화 개념을 좀 받아들였고, 이것이 이제 문화 다양성 선언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그런 영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사업을 하면서 비로소 문화 다양성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가 어떤 도시는 문화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도시는 그렇게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 없습니다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런 데서는 다양성이 중시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까지는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 문화는 너무나 그 정의도 많고 개념이 포괄적이라서 뭐 1950년대에 어떤 인류학자 두 분이 세봤더니 그때 벌써 16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개념으로 적합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도 있지만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이라든지 과정으로서의 문화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이런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좀 고전적인 문화인류학의 문화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문화의 용례에도 굉장히 그 널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다양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집단의 내부에도 사실은 한 문화 속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또 개개인 내부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데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 발전하고 관련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 또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육,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한 문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이 나라를 열었고 기자가 교화를 했다. 조선시대에는 단군과 기자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임금하고 같은 시대에 단군이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또 이 중국의 현인이죠. 기자가 중국이 무도하다 그러고 조선으로 와서 교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는 나라다.
또 우리가 굉장한 문명의식을 갖고 주변에 있는 여진족이나 일본 외지역 여기를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그 조선시대 그 한국인들의 굉장한 굉장히 강력한 그 아이덴티티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명나라가 망하고 중국의 청나라가 선 다음에는 그런 의식은 더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죠. 또 조선시대의 그 유교, 주작 이런 것들은 그 뭐가 옳은 것이다라는 데에 대한 아주 뚜렷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잘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참 그 공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국가를 회복해야겠다, 그런 의식이 강했고, 또한 그 근대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뭐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지도자들도 다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의 위축은 궁극적으로는 생존, 창의성을 위협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창의성과 관용이 질식하게 되는 거죠. 그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2007년에 저희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상당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나 단일 민족을 강조한다. 제가 이거 그때 잘 살펴봤더니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하게 저희가 단일 민족이라서요, 외국인하고 산 경험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볼 때는 아니 정부가 자기 입으로 단일 민족을 이렇게 강조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또 2017년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도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 내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최근의 역사적 경험도 그렇고 참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동질성 또는 우리의 단합, 우리는 하나다,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랄까 관용이랄까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들에 너무 우리가 좀 인색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정책에 대한 불만, 분노들도 나타납니다. 특히 이게 정부가 나서서 막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 불만도 생기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취향이 다른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혹감이나 분노, 고통,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라서 이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그것이 인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생존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려움들을 안고 있다는 건 역시 인정을 하면서 이게 옳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돼야 하는가? 요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결, 통합, 일사불란한 사회가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맹목적인 우리 것에 대한 예찬,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도 겪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열망이 참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우리 거 예찬하고 우리만 좋다, 우리께 뛰어나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하고 얼마나 잘 연결이 돼 있고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좋아진 것은, 훌륭해진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한편으로는 자유를 주지만, 힘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압적일 수도 있고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